예,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조자룡, 조은이 과대평가되었다. 실제로는 별것 아니었다. 아니다. 실제 역사에서 대단한 장수였다. 서로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소설 삼국지 연의 말고 진짜 역사서에 나온 조자룡의 실제 인생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사, 조운전. 조운은 자가 자룡이고 기주, 상산, 진정 사람이다. 기주니까 당대 한나라 기준, 한나라 북쪽 지역에 위치한 곳 사람이었다라는 건데 이 정확한 위치에 대해선 실제로 21세기 들어와서도 서로 다른 비슷한 위치의 두 지역이 우리가 진짜 조자룡의 고향이다 이래가지고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양쪽 지역에서 서로 조자룡 기념 건물들을 둘 다 경쟁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조자룡이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위상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사실 다 역사를 소중히 할 줄 아니까 벌어지는 이 일이겠죠. 일단 당대 한나라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군웅들 중에서 처음에 조운은 공손찬 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사, 조운은 본래 공손찬에 속했는데 공손찬이 유비를 보내 전해를 도와 원소를 맡게 하니 조운이 이에 함께 하여 유비를 위해 기병을 지휘했다. 이런 걸 보면 흔히 조자룡 과대평가론을 말하는 의견들에서 조자룡은 제대로 된 지휘관이 아니고 그냥 한낱 호위무사 같은 것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근데 보시다시피 처음부터 조자룡은 기병을 이끄는 기병 전문 지휘관이었어요. 조자룡 호위무사설은 이게 조자룡의 별칭인 일신도시담 호위장군 이거를 좀 오해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이 호위가 누구를 경호한다, 호위한다 그런 게 아니고 호랑이와 같은 위세다 그런 거예요. 온몸이 담덩어리인 그 정도로 아주 대담한 왜 담이 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호랑이와 같은 위세를 지닌 장군이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건 일개 호위무사에게 줄 칭호로는 어울리는 게 아니죠. 전장에서 적을 엄청나게 휘젓는 그런 용맹한 장수에게 오히려 어울릴 별칭이죠. 이후 조자룡의 삶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조자룡이 일개 호위무사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나올 몇몇 내용을 좀 오해해서 빚어지는 착각이죠. 조운 별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운은 신장이 팔척의 용모가 웅위하고 출신 군에서 천거되었는데 대의를 쫓는 관리와 병사들을 거느리고 공손찬에게로 나아갔다. 공손찬한테 취업할 때 그냥 혼자서 간 게 아니라 대의를 쫓는 관리와 병사들을 거느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손찬 밑으로 들어가기 이전부터 자신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일련의 집단, 자신의 사병 집단 혹은 의협단 같은 조직을 이미 개인적으로 이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아예 세력을 모아서 귀부에 들어온 조자룡에게 공손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손찬, 사실 기주 사람들은 조자룡도 기주 출신이죠. 기주 사람들은 대부분 원소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근데 그대는 어이하여 남들과는 다르게 나에게 오는 것이요. 이에 좋은 말하길. 천하가 흉흉하다 보니 사실 진정으로 옳은 것이 누구인지 그것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난세의 백성들은 마치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과도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니 원공, 원소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저 보다 조금이라도 더 어진 분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따름입니다. 여하튼 공손찬은 이렇게 사람까지 모아서 귀부에 들어오자 매우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좋은 별전. 이리하여 조운은 공손찬과 더불어 전장을 함께 누볐다. 당시에는 유비도 공손찬에게 의탁하고 있었는데 조운과 유비가 함께 전장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조운과 유비가 심정적으로 크게 결탁하게 되었다. 조운은 이후 자신의 형이 세상을 떠나자 그 일을 공손찬에게 말하며 고향으로 되돌아갔는데 요건 이제 그 약간 핑계성이고 조자룡이 공손찬 곁을 이제 떠나야겠다라는 결심을 내심한 것이죠. 아, 이 사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건데 유비는 조운이 마른 형의 이유를 들긴 했어도 그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눈치채고 조운을 찾아가 손을 맞잡으며 애틋하게 작별을 고했다. 이에 조운 말하길 저는 끝내 덕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유비가 내세웠던 가장 큰 가치가 덕과 신의 이런 거죠. 유비하고의 인연은 계속 있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후 조운 별전은 이런 기술을 합니다. 이후 유비가 원소에게로 옮겨가자 조운이 업에서 유비와 만났다. 그 공손찬 밑에서 연을 형성하고 유비가 원소의 객장이 되었을 때 드디어 조운도 거기로 가서 합류했다. 이후로 유비와 조운은 잠을 잘 때도 같은 침상에서 잘 정도였다. 이 같은 침상에서 잤다라는 것 때문에 또 조자룡 일개 호위무사설이 나오기도 하는 건데 근데 같이 잔 거는 조자룡뿐만 아니라 관우 장비하고도 그랬던 거거든요.
정사 관우전, 유비가 관우 장비와 함께 잠자며 같은 침상을 썼고 은혜 나눔이 형제와 같았다. 이건 그만큼 친밀하고 흉금을 터놓는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지 이걸로 호위무사에 불과했다는 건 그야말로 와전이에요. 지금 이 정사 관우전 이걸 가지고 관우 장비가 호위무사에 불과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조은 별전. 그리고 유비는 은밀히 조은을 시켜 비밀리에 사람을 모으게 하였다. 조자룡을 시켜서 유비가 조용히 나 유비 개인에게만 충성할 수 있는 사병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은이 수백여 명을 모았는데 이들은 모두 유비의 부곡, 사병이라고 스스로를 칭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원소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걸 보면 조은이라는 사람의 우리가 몰랐던 능력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소설 연의만 보고 조자룡 하면 오로지 무력만 뛰어난 사람으로 알잖아요. 물론 무력도 무력인데 지금 아까 공손찬한테 갈 때도 환영받았던 이유가 자기 나름의 의병을 모아서 가서 환영받은 거 아닙니까? 유비가 이런 일을 특별 지시한 것을 보면 조자룡에게는 바로 이런 사람 모으는 능력이 있었다. 절대 힘만 센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후 유비가 형주로 갈 때 조은 역시 모은 사병을 거느리고 유비를 따라갔다. 이제 정사삼국지 볼까요? 정사, 조은전. 유비가 장판에서 조조에게 추격당해 처자를 버리고 남쪽으로 달아나자 조은이 몸소 어린아이를 안았으니 그가 바로 유비의 아들 총나라 2대 황제 유선이었다. 조자룡의 전설적인 그 유명한 장판파 이야기가 이제 실제 사서에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 유선을 품에 안고 간부인을 보호했으니 이는 곧 유선의 어머니였다. 조은이 이렇게 보호하여 그 모자는 모두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다. 유비가 급하게 도주하느라고 차마 챙기지 못한 아들과 부인을 조금 뒤에 남은 조자룡이 유선을 품에 넣고 그 와중에 주군의 부인까지 엄호하면서 끝내 무사히 퇴각을 성공시켰다. 이건 역사적인 팩트죠. 여기에 대해서 조은별전은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별전. 유비가 조조에게 패하자 주변 사람들은 유비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 조은 그자는 이미 북쪽으로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유비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룡이 나를 버리고 달아났을 리가 없다. 라고 소리치며 수국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게 이제 그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아주 극적으로 패러디가 된 그 장면의 원형 기록인 거죠. 삼국지 연의에서는 조자룡이 유성을 품에 넣고 수많은 대군을 해치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유비가 유선을 집어던지면서 너 때문에 훌륭한 장수를 잃을 뻔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조자룡이 폭풍 감동과 함께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다라는 내용인데 모조리 픽션인 거고 어떻게 바꿨냐 그 원래는 그 지금 보셨다시피 수국을 집어던진 건데 그걸 아들 유선을 집어던진 걸로 바꾸고 또 던지면서 한 말도 자룡이 도망갔을 리가 없다 인데 그걸 유선 너 때문에 자룡을 잃을 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오리지널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국지 연의의 픽션인 거고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이때 유선 집어 던져서 뇌에 충격을 받아 나중에 유선이 암군이 된 것이다 라는 것도 있는데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다 꾸며낸 얘기니까 유선 집어 던진 적도 없고 너 때문에 자룡을 잃을 뻔하지 않았느냐라는 말도 전혀 한 적이 없다. 그래도 비록 이렇긴 하지만 조자룡이 유선을 품에 안고 간부인을 보호하면서 조조군의 추격을 뚫고 이 귀한 두 명을 구해낸 것 그것은 팩트입니다. 아까 그 대사가 픽션이었던 거지 이 사실 자체는 픽션은 아니에요. 다만 보통 이때 연의만 읽으신 분들은 그 당시 조자룡이 뚫고 헤쳐나온 부대가 100만이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실제 이때 제대로 된 조조 추격군의 규모는 또 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사, 삼국지, 유비전. 유비가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듣고 조조는 정예기병 5,000명을 이끌고 유비를 추격했다. 하루 밤낮에 300여 리를 달려 장판에 이르렀다. 유비는 처자를 버리고 고작 수십여 기를 거느리고 달아났고 조조는 유비의 무리들과 물자를 크게 노획했다. 보시다시피 정사 내용 100만 대군의 추격전이 아니고 5천의 추격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실제랑 바뀐 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00만이 아니라 원래는 5천이었다. 요 세 가지 정도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데 사실 5천이라니까 되게 적어 보이는데 삼국지 연의가 하도 과장이 심해서
5천이면 뭐 병력 같지도 않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당대 전투 기준으로 정예기병 5천은 결코 허술한 추격부대 구성은 아닙니다. 그 조조의 정예기병 5천이 하루 밤낮에 300리를 달렸다. 이 거의 117km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속도죠. 이 만만치 않은 정예기병이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내달려 오니까 유비가 기겁을 하고 처자식도 버리고 도망을 간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오느라 놓친 처자식을 조자룡이 자기 아들을 품에 넣으면서 부인까지 지켜주며 데려와 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후로 조우는 적벽대전 이후 유비가 형주를 차지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조운 별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우는 유비가 강남을 평정하는 데 종군하여 편장군이 되고 계양태수를 겸하였다. 이 편장군이라는 직책은 관우가 조조 밑으로 들어가 있을 때 받기도 했던 직책이에요. 또 주유도 남군태수를 역임할 때 편장군이 되기도 했었고 그런 묵직한 인물들도 거쳐갔던 직위라 이겁니다. 그리고 계양태수란 자리도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죠. 이 형주의 주요한 군 중에 하나니까요. 조운 별전에 조운이 계양태수로 임명되면서 기존의 자리에 있던 조범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적벽대전에서 손유 연합이 조조를 물리친 후 그 이후에 유비가 형주의 사군을 정벌하게 돼요. 그때 사군 중에 계양 원래 태수가 조범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 조범은 이렇게 되니까 유비에게 항복합니다. 이래서 계양이 유비에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계양태수를 유비가 조자룡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일화가 별전에 또 기록돼 있어요. 조범 항복 후 유비가 조자룡을 계양의 새로운 태수로 임명하자 당시 조범에게는 얼마 전 홀몸이 된 형수 번씨가 있었는데 번씨의 미모는 몹시도 뛰어났다. 이에 조범이 형수 번씨를 조운에게 짝지어 주려고 제안하였다. 새로운 강자 유비군에 조자룡 새 태수님이 오니까 기존 태수 조범이 조자룡에게 미모로 명성이 자자한 본인의 옛 형수님을 맺어주려고 하였다 이겁니다. 조운 별전. 이 제안을 조범에게서 들은 조운은 이렇게 말했다. 조범 그대와 그대의 형 그리고 나는 모두 성씨가 조로 똑같지 않소이까? 따라서 그대의 형이 곧 나의 형이나 마찬가지일 것이오. 내 어찌 형과도 같은 이의 전처를 맞이할 수 있겠소이까? 라 굳게 사양하며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주변에서는 미인 번씨를 받아들이라는 권유가 또 있었다. 조운 또 말하길 사실 조범은 우리에게 몹시 급하게 항복을 해온 것이오. 그러니 그의 마음을 온전히 다 헤아릴 수가 없소. 천하의 여인이 그 번씨만 있는 게 아닐진데 굳이 지금 내가 맞아들일 필요가 있겠소이까? 그러니까 이제 막 항복해온 사람인데 뭘 믿고 그런 사람이 이런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겠냐, 즉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였던 거죠. 조자룡이 이 제안을 거절하자 조범은 소설 삼국지 연의에선 막 조자룡 제거를 모의하기도 하는데 조운별전 기록에서는 그냥 바로 도주를 해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운별전 조범이 도주하였으나 그러나 조운은 그에 조금도 연루되지 않았다. 실제 기록엔 이처럼 왜 도주를 했는지는 뭐 세세하게 기록이 남아있진 않은데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도주를 한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튼 유비 밑에서 안 있고 도망을 간 건데요. 여튼 조자룡은 이 제안을 거절했으므로 조범하고 전혀 연루되는 바가 없었다 이겁니다. 조자룡의 이 거절 기록은 약간 조조하고 비교되는 측면도 있죠. 조조 같은 경우는 그 장수라는 사람한테 항복을 받고 나서 이 그 장수가 장제라는 사람의 조카였는데요. 이 장제는 당시 사망한 이후였고 해서 조조가 장수한테 항복을 받고 나서 이 사망한 이 장제의 부인을 자기가 데려오죠. 이것 때문에 조조가 아주 뭐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데 참고로 이 장제의 처는 흔히 그 추씨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사서에서는 추씨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소설 연의에서 그냥 추씨라고 멋대로 네이밍한 거예요. 뭐 조자룡 역시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비록 조범이 먼저 제안을 해온 것일지라도 그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걸 미인 번씨라고 좋다고 넙죽 받아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다 라고 냉정히 거절을 한 것이죠. 이 조조 같은 경우는 그 장수가 기분 나쁘던 말던 미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데려와 버리는 그런 행동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참으로 조자룡의 그 고매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 몹시 신중하기도 한 그런 성품을 엿볼 수가 있죠.
흔히 보통 조자룡을 용맹한 용장이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신중한 면모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조자룡의 매사에 조심조심 하는 그런 품성은 또 이런 사례에도 있어요. 조은별전 그 이전에 하우돈과 방망에서 싸워 하후란을 사로잡은 적이 있었다. 하후란은 조은의 같은 고향 사람으로 서로 소소하게 아는 사이였다. 조은은 유비에게 그를 살려달라고 청하며 하후란이 법률에 밝아 군정으로 삼도록 천거하였는데 다만 그렇게 한 이후로는 하후란을 일절 가까이 하지 않았다. 자기가 추천해서 관직 나간 사람하고 일단 관직 나간 이후에는 일절 개인적 교분을 갖지 않고 철저하게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정말 자기 주변 관리를 깨끗하고 철저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조자룡의 진짜 능력은 용맹도 용맹이지만 바로 이러한 사회생활에 깨끗하고 주변 관리 잘하는 정무적으로 위험한 요소를 만들지 않는 이거야말로 조직인으로서 조자룡이 뛰어났던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후에는 그 유명한 그 유비의 부인이자 손권의 여동생이죠. 사서로는 이름이 없으니 그냥 손씨 부인이라고 정식으로 칭하되 많은 분들이 손상향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인물이죠. 조은별전 유비가 익주로 들어가며 조은에게 유형사마를 겸하게 했다. 이때 유비의 부인이었던 손부인은 손권의 여동생으로 그 성품이 교만하고 횡포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다. 이에 유비와 결혼하고 사는 이후에도 오나라 출신 병사들을 여럿 거느리고 거침없이 법률을 위반하였다. 이에 유비는 이 문제를 조은에게 맡겼다. 조은의 성정이 엄정하므로 이를 잘 제어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것이다. 이에 조은은 특별히 이 내부의 관리를 맡게 되었다. 지금 천하의 유비조차 어떻게 쉽게 하질 못해 쩔쩔매었던 이 골이 아픈 손부인을 그래도 조자룡이면 잘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맡겼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나온 기록에서 알 수 있듯 조자룡이 굉장히 원리원칙주의자고 도덕을 엄정하게 지키는 사람이니 조자룡 정도의 대가 강한 원리주의자여야만 손부인의 광란을 제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조은별전 이후 유비가 서쪽으로 원정을 떠나니 손권은 이 소식을 듣고 배들을 대거 보내어 여동생을 데려오게 했다. 그러자 손부인은 은밀하게 유비의 아들 유선을 데리고 오나라로 가려고 하였다. 지금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닌데 유비의 아주 중요한 아들을 지금 오나라로 빼돌리려고 하는 엄청난 술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이 손부인이 머리를 굴린 것, 오나라를 위한 엄청난 인질하나를 잡아두겠다 이런 계략인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 조은은 장비와 함께 군을 이끌고 가서 손부인이 강을 건너려는 길을 차단하였다. 그리고는 결국 유선을 구해 돌아오는 데 성공했다. 이 내용이 맞다면 정말 또다시 조자룡은 엄청난 공을 세운 것이죠. 뭐 어디를 점령했다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전공일 수 있죠. 이후 정사삼국지를 보죠. 유비의 입주 차지 부분인데요. 정사, 조은전, 유비가 감행해서 황군의 당시 입주 자사였던 유장을 공격하고 제갈량을 불렀다. 이에 제갈량이 조은과 장비 등을 이끌고 강을 거슬러 서쪽으로 올라가며 군현들을 평정했다. 강주에 도착하자 조은을 나누어 보내 외수를 따라 강양으로 올라가 서진하게 하니 이후에 성도에서 제갈량과 합류했다. 보시다시피 조자룡이 일개 호위무사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는 사설을 조금만 읽어봐도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별도의 부대를 이끌고 별도로 진군하며 활약하는 그런 모습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평정된 뒤 조은을 익군 장군으로 삼았다. 이렇게 유비가 익주의 중심지인 성도를 장악하고 난 후 조은별전에는 또 이런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익주가 평정된 뒤 사람들이 논의하여 성도의 가옥과 성 밖에 있는 과수원, 뽕밭 등을 제장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자 조은이 이렇게 말했다. 과거 한무제가 집을 하사하자 곽거비형은 흉노를 아직 멸하지 못했으니 집이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에게 나라에 적은 흉노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안락함을 구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난세를 끝내고 천하가 모두 평정된 이후에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본래의 땅에서 농사짓는 것이 마땅합니다. 익주의 백성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큰 전란을 겪었을 터 그들에게 논밭과 집들을 모두 돌려주고 안거하며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후에 부역을 부과하고 조세를 거두어도 그들의 환심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니 유비가 이 말을 따랐다. 지금 익주의 집, 좋은 땅 이런 걸 제장들에게 나누어 주자라는 거였으니까 사실 조자룡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조자룡은 안 받겠다.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인격자의 모습이다. 익주를 유비가 손에 넣고 나자 급성장하는 유비 세력은
이 환중에서 조조 군세와 또 대승부를 벌이게 되죠. 조은별전, 한중 공방전에서 하후연이 패하자 조조가 와서 한중 땅을 다투게 되었다. 이에 조조군은 북산 아래에 막대한 군량을 운반해 놓았다. 황충이 이를 파악하고 저 군량을 충분히 탈취해 올 수 있다고 말하니 조은의 부대가 황충을 수행해 함께 군량 탈취에 나섰다. 군량 탈취 작전에 이 황충과 조자룡이 투입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순조롭게 풀리진 않아요. 그런데 탈취 공격을 나섰던 황충이 예정된 기한을 넘겨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조은이 불과 수십 기를 거느리고 가벼운 차림으로 진지를 나와 황충이 공격 나간 방향으로 상황을 살펴보러 떠났다. 그러나 조은 및 수십 기가 살펴보러 나간 그때에 하필 조조군의 대병력이 움직이며 대거 출전을 하였다. 이에 조은은 막대한 조조군의 병력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조은과 조조군의 선봉부대가 본격적으로 맞닥뜨리니 조은 수십 기는 적의 대부대에 위압을 받았으나 조은은 오히려 적의 선봉부대로 돌격을 감행하였다. 이후 조은은 돌진하였다가 물러나는 것을 반복하며 싸우니 조조군 선봉부대는 이 조은의 돌진에 한순간 패배를 하였다. 그러나 이내 병력을 정비하고 다시 후위에서 합류한 군세를 더 합쳐 조은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조은은 재차 포위진으로 돌진하여 포위진을 무너뜨리고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 대단하죠? 고작 수십 기를 거느리고 적 선봉부대를 한번 예봉을 꺾은 데 이어 추후 포위되었는데도 거길 무쌍 돌진력으로 돌파해내었다라는 기록입니다. 근데 더 대단한 기록이 뒤이어서 나오는데 이리하여 조은은 본래 촉군 그 진지로 되돌아왔으나 조은과 함께 출전하였던 장수 장전은 부상을 입어 적 포위진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조은은 다시 말을 달려 적 진영으로 재차 되돌아가 장저를 구출해 돌아왔다. 더 대단하죠. 적 포위진 사지에서 빠져나와 아군 진지로 돌아왔는데 부상당한 동료 전우를 구해오기 위해 지금 다시 사지로 돌진하여 다친 동료를 데리고 나왔다. 라는 기록. 흡사 이거 제가 예전에 소개드린 그 위나라 장수 조인의 일화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조자룡의 무력이 과장되었다. 장판파에서도 100만이 아니라 5천이었고 등등이라며 이야기를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걸 보면 전혀 과장이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죠. 이 대단한 용력 아닙니까? 조조 군세는 이러한 조은을 추격하여 촉군 진지로 밀어닥쳤다. 이때 촉 진지 안에는 장익이 있었는데 장익은 진지의 문을 닫고 막아서 지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다시 진지 안으로 돌아온 조은은 진지의 문을 활짝 열더니 모든 깃발을 내리고 북치는 것도 멈추었다. 즉 문을 열고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추격 온 조조의 부대는 조은이 복병을 두었을까 의심하며 들이닥치지 못하고 오히려 군을 물려 퇴각하였다. 근데 조은은 놀랍게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또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고 나와요. 적이 퇴각하자 조은은 갑자기 어마어마한 북을 울리며 퇴각하는 적군을 향해 육로를 발사하였다. 이에 조조군대는 큰 혼란에 빠져 자기들끼리 서로 짓밟는 일도 일어났고 숱한 사람이 한수에 떨어져 사망하였다. 유비는 다음날 조은이 있는 진지로 친히 와 전날 있었던 전투 장소들을 둘러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유비, 자룡은 일신이 모두 담덩어리로구나. 아까 말씀드렸듯 그 일신 도시담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조자룡은 담이 크다 못해 아주 그냥 온몸이 다 담덩어리와 같은 대단한 장수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전공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엄청나가지고 좋은 별전이라는 이 기록의 신빙성이 좀 잘 믿기지가 않는다라는 의견도 존재는 해요.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또 역발론도 있습니다. 충분히 믿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존재하죠. 이 좋은 별전이란 기록이 지금은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삼국지라고 말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 나관중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 삼국지 연의, 그리고 역사가 진수가 쓴 역사서 삼국지, 흔히 정사 삼국지라고 불리는 그것이죠. 원래 이름은 그냥 삼국지인데요. 그냥 삼국지라고 하면 이 소설 삼국지 연의하고 헷갈리니까 보통 정사 삼국지라고 하는 건데, 정사라는 건 조정에서 만들거나 혹은 조정에서 공인한 사설을 정사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진수가 쓴 소설이 아닌 역사서 정사 삼국지에다가 후대에 주석과 각종 평을 첨가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배송지라는 사람입니다. 그걸 흔히
배송지 주석본이라고 부르죠. 이 배송지 주석본의 배송지가 좋은 별전의 기록을 많이 첨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자체는 전해지지 않지만 좋은 별전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이 좋은 별전 내용이 그 신빙성이 높다, vs 낮다.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있는데 일단 소개를 쭉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신도시담, 온몸이 담덩어리 같은 인물, 두려움을 모르는 사나이 조자룡의 별칭은 이러한 일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계속 보시죠. 유비가 자룡을 온몸이 담덩어리라 일컬으며 잔치를 벌리니 잔치에 참여한 군중들은 조언을 가리켜 호위 장군, 호랑이 위세를 지닌 장군이라 격잔에 맞지 않았다. 이후 정사삼국지의 주석으로 달린 좋은 별전의 기록은 유명한 이릉대전 즈음 시점으로 옮겨갑니다. 이후 손권이 형주를 습격하는 일이 일어나자 유비는 대노하며 손권을 공격하려고 하였다. 이에 조은이 간언했다. 조은, 우리나라의 적은 본래 조조이지 손권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위나라를 멸하면 손권에 오는 저절로 우리에게 복종이 올 것입니다. 지금 비록 조조는 죽었다고 해도 그의 아들 조비가 찬탈을 했으니 이에 응당 온 천하 사람들의 마음에 의거해 우리는 북으로 나아가 위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관중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관중을 토벌하고 나면 동쪽의 관동지방에 의로운 이들이 필히 달려와 우리의 군대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니 위나라를 내버려 두시고 오나라와 지금 먼저 싸우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유비는 이 말을 듣지 않고 마침내 동쪽으로 원정을 떠나니 조은은 후방에 남겨 강주를 감독하겠다. 이후 유비가 자귀에서 참패하자 조은이 거느리는 병력을 이끌고 영안으로 나아갔는데 오나라 군선은 이미 물러간 뒤였다. 이 조자룡이란 인물이 아까의 그 조심하고 신중한 처신 이런 거 못지않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틀에서의 올바른 전략적 식견도 함께 갖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죠. 조자룡은 그냥 싸움만 잘하는 무장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지덕체를 겸비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릉대전 끝나고 223년 정사, 조운전, 진동장군에 올랐다. 227년 조운은 제갈량을 수행해 한중에 주둔했다. 이때 제갈량이 조자룡하고 함께 하게 된 것은 제갈량이 그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기기 위함이었는데요. 다음 해인 228년 드디어 유명한 제갈량 북벌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제갈량이 조운에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데 정사 제갈량전 228년 봄 야곡도를 거쳐 미현을 취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내고 조운 등지를 의군 속이는 군사로 삼아 기곡을 점거하게 하자 위의 대장군 조진이 군을 이끌고 이를 막았다. 이거 제가 예전에 제갈량 북벌 시리즈 할 때 소개드렸던 내용이죠. 이 당시 위나라 관중지방하고 총나라 한중 사이에 진령산맥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있는데 조자룡을 이렇게 진령산맥을 바로 넘는 길로 보내는, 근데 이건 위장전술이고 제갈량 본인은 핵심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을 취한 거죠. 그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산지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그 유명한 가정이 여기 있거든요. 그 가정이 이제 그 이쪽에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길목이라서 여기를 틀어 막으면 즉 조자룡이 유인해주고 이렇게 그 사이에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를 장악하면서 여기 가정 길목을 틀어 막고 그 후에 이 지역을 이제 완전히 평정을 하는 거죠. 이 거대한 진령산맥을 우회해 북쪽 지역에 새로운 세컨드 베이스 캠프가 촉으로서는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향후 원정이 여기 아래에서 거대한 진령산맥 넘어가는 루트보다 월등하게 좋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베이스가 꾸려지는 거죠. 이 제갈량 필생의 작전이었던 이게 1차 북벌이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세요.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지금 조자룡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적의 핵심 주력 조진의 부대를 유인하고 묶어놓는, 결국 조진은 일단 이 조자룡하고 대치를 하게 되는데 낚인 거고, 제갈량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쪽 지역을 평정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위나라 측에서는 비로소 제갈량의 큰 그림을 알고 큰일 났다 해서 바로 여기로 급파하게 된 게 명장 장합. 그 장합을 이렇게 이쪽 지역으로 못 넘어오게 가정에서 틀어막고 지키라고 제갈량이 보낸 사람이 바로 마속. 근데 어처구니 없이 여기서 뚫려버리고 말았죠. 사실 이쪽 지역에 위 잔당 세력들을 완전히 평정할 때까지만 마속이 가정에서 막아주면 되는 건데
그걸 못 막고 그냥 홀라당 빠르게 완파를 당해서 아직 여기 잔당 세력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장압에 막강한 군세까지 합류하게 되니까 오히려 적진에서 고립될 상황에 놓이게 된 제갈량은 그래도 냉정하게 미련을 떨치고 퇴각을 결정하게 된 거죠.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갈량 북벌 마속 영상 보시면 되겠고, 보시다시피 조자룡을 처음에 독립적인 유인, 상대 꼬시는 부대 지휘관으로 제갈량이 배치한 것을 보면 조자룡이 일개 호위무사에 불과했다는 얘기가 더더욱 말이 안 된다는 건 잘 드러나는 거고, 뭐 그게 아니면 당연하거니와 유인부대 사령관이 당대 기준 지휘관으로서 명성도 별 볼 일 없으면 유인이 잘 안 될 거잖아요. 이 나름 거창한 지휘관이 나서야 유인도 제대로 되는 거고, 오히려 위나라는 조자룡 부대가 핵심이라고 한때나마 착각했다는 걸 봤을 때 당대 총나라에서 조자룡은 원정군 사령관도 충분히 맡을 수 있을 정도의 대외적 명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선 이렇게 눈물에 퇴각을 했고, 이쪽으로 진군한 조자룡 부대는 어떻게 되었느냐? 정사, 조운전, 조운 등지의 군사들은 약하고 적은 강하여 기곡에서 졌으나 군사들을 잘 거두어 지켰으므로 대패에 이르진 않았다. 군이 퇴각한 뒤에는 진군 장군으로 강등되었다. 지금 강등되었다고 나와요. 근데 사실 이 1차 북벌 이후에 제갈량도 자기 자신을 셀프 강등시킵니다. 당시 제갈량의 상소문을 보면 신이 미약한 재주로 외람되게 과분한 자리를 차지해 직접 삼군을 독려했으나 능히 규율을 가르치고 법을 밝히지 못하여 일에 임하여 제대로 경계치 못해 가정에서는 마속이 명령을 어기는 잘못이, 기곡에서는 조자룡이 싸운 곳에서는 제대로 경계를 하지 못한 실책을 범하였으니 그 죄는 신 제갈량이 임무를 잘못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 제갈량의 계급을 3등을 내려 제 잘못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갈량 본인마저도 3등급 셀프 강등을 당했을 정도이니, 근데 일단 제갈량이 말한 두 개의 실패 포인트, 하나는 가정 마속의 그 패배, 그리고 또 하나 기곡에서의 조자룡 이야기도 실패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조자룡이 진짜 그 양을 떠나서 좋은 병력은 아니었겠죠. 유인용이었으니까 그런 병사들을 거느리고 위나라군에 맞섰다. 비록 이기지 못했지만 그럭저럭 젖잘싸 한 것 아니냐, 이런 관점이 있고, 하지만 공명이 말한 두 가지 실패 포인트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되었고 또 강등도 당했으니까 뭔가 임무 수행 와중에 마속급은 아니었어도 약간 잘 안 되었던 뭔가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제갈량도 상등급 강등당하는 당시 전체적 책임자들은 강등당하는 분위기, 이 속에서 다른 유력 지휘관들도 뭐 가만히 있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런 어떤 정황, 분위기 때문에 강등당한 거지 조운이 뭐 큰 잘못을 했던 건 아니지 않을까, 또 이런 반론도 있는데요. 이 조자룡이 퇴각할 때 병사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끊어버립니다. 이 나중에 원정을 초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을 끊어버려서 그게 또 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자룡 입장에선 충분히 또 변론을 필 수도 있는 게, 사실 조자룡의 임무는 1차적으로는 유인, 현혹이겠지만서도 2차적으로는 지금 원래 있던 한중에서 제갈량이 이렇게 돌아서 원정을 간 거잖아요. 그러면 위나라 입장에선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전략이긴 하지만 니들이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 하면서 본인들이 역으로 비어있는 한중을 치러 내달리는 그런 경우도 꼼꼼한 제갈량은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1차적으로는 유인이었지만 2차적으로는 조자룡에게는 이런 역강습, 상대방의 모험수에 대한 방비를 하는 그런 역할도 부여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험수니까 리스크 있으니까 상대방이 안 쓰겠지 라는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제대로 된 전략가라면 질 낮은 병력을 믿음직한 조자룡에게 맡겨서 이쪽으로 움직이게 만들며 유인도 하고 상대 모험수도 대비하고 일석이조를 노리자 조자룡 부대를 통해서, 이런 게 제갈량의 보관이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조자룡은 일단 일이 잘 안 풀려서 퇴각하게 되었을 때 상대가 넘어와 한중으로 추격하며 밀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병사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 잔도를 끊어버린 것이죠. 나중에 다시 올라갈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아까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자룡이 엄청나게 용맹한 사람인데 그 전반적인 기록을 보면 또 굉장히 사람이 신중하고 안 좋은 일에 대한 대비를 잘 하려고 하는 그런 타입의 성격이거든요. 이 다음과 같은 일화가 조운별전에 나옵니다. 제갈량이 묻길, 가정의 군이 퇴각할 때는 병력과 물자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는데
조자룡이 이끌었던 기곡 방향의 병력은 각종 물자들을 잃은 바 없으니 어떻게 그렇게 잘 수습할 수 있었소? 이에 조은과 함께 원정했던 등지 말하길 조은 장군이 몸소 뒤를 끊고 군수 물자를 잘 챙겼기에 그리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제갈량이 확인해 본 바 조은 부대에 여유분의 명주가 남았으므로 제갈량이 이를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였다. 그러자 조은 말하길 이번에 우리가 이겨 이로움을 얻은 바가 없을진데 어찌 하사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병사들을 위해 하사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이에 지금 하사하시지 말고 창고에 잘 넣어두었다가 10월에 겨울 대비용으로 병사들에게 하사하심이 어떠실런지요? 이렇게 말하니 제갈량이 참으로 옳게 여겼다. 참 보면 사람이 아니 원정에서 쥐고 온 주제에 자기들끼리 하사품 주고 뭐하고 좀 뭐하는 거야? 이런 비방이 혹시 있을까 싶어 이런 조심을 하자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발생할 수 있는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늘 대비하려고 하는 그의 성품, 단면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 몸가짐을 삼간다, 행동을 삼간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조자룡인 것이죠. 정말 어느 조직에서든 어느 사회에서든 남들에게 주목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조자룡의 이러한 마음가짐, 신중한 태도 정말 본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이 조자룡을 소설 같은 것만 보고 용맹스러운 무조건 닭돌형 무장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상 성품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잘 정리할 수 있는 단어는 신중함이었습니다. 이후 정사삼국지의 기록. 조은은 229년에 사망하였다. 시호를 추증해 순평으로 했다. 근데 이 시호를 추증받은 게 그 사망하고 상당한 세월이 지난 261년이에요. 그 유비 아들 2대 황제 유선이 그 조은 사망 32년 후에 시호를 추증한 건데요. 근데 딱히 이게 조은만의 특이한 적용은 아니었던 게 이런 사람들 관우, 장비, 마초 등도 그 조은이 받은 바로 전해인 260년에 서야 시호를 추증했습니다. 정확히는 그 이들하고 조은은 이렇게 이제 그 6개월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근데 묘한 것은 왜 이 사람들 할 때 6개월 전에 같이 하지 않고 6개월 뒤에 조은만 따로 이렇게 했냐는 거죠. 이때는 조은하고 같이 된 사람은 없어요. 오직 조은만.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원래 그 위에 사람들만 이때 주려고 했던 건데 당시 황제 유선이 자신을 구해준 은인 조자룡을 6개월 뒤에 추가로 더 황제의 의지로 해준 것이다 라는 식의 해석도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이 시호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절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희소한 것인 게 정사 조은전 유비 때에는 시호를 받은 사람은 오직 법정 하나였다. 유선 때에는 제갈량, 장환, 비위, 진지, 화우패, 관우, 장비, 마초, 방통, 황충, 조은이 시호를 추증받았으니 이를 큰 영예로 여겼다. 이 시호라는 것은 사망한 군주 혹은 신료를 기리기 위해 그 붙여주는 특별한 이름이죠. 총나라 전체를 통틀어 신료 중에는 이 12명이 시호받은 사람 다라는 거예요. 조은이 총나라에서 홀대받았다, 별로 인정 못 받았다 라는 건 이 점을 본다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베스트 10위 안에 들어가는 신료였단 얘기니까. 조은에게 시호를 내린 황제 유선의 조서가 조은별전에 남아 있습니다. 유선의 조서, 유선의 말이죠. 조은이 지난날 선제, 유비를 따르며 그 공적이 현저하게 컸고 짐, 유선, 내가 어렸을 때 난을 겪을 때 조은에 힘입어 위험에서 구제가 되었다. 무릇 시호는 그 으뜸되는 공을 잘 드러내야 하는 법이니 신료들은 조은에게 합당한 시호에 관해 의논하도록 하라. 이러자 대장군 강유 등이 의논한 후 말하길 강유 등 신료 조은이 지난날 선제 유비를 뒤따르며 올린 공적 매우 현저했고 천하를 경영하며 법도를 준봉했으니 그 공헌은 가히 기록될 만한 것이며 당양 싸움에서의 의로움은 금석을 꿰뚫는 것과 같았습니다. 중략 이에 조은의 시호로는 순평후가 마땅할 줄 아뢰오. 순은 자비롭다, 어질다 그런 의미고 이 평은 법도에 맞다, 기강이 있다, 공정하다, 허물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자빌고도 어질며 공정하고도 매사 허물이 없는 조은이었다 라는 이야기죠. 정사 조은전 조은의 아들 조통이 조은의 뒤를 이었다. 조은의 차남 조광은 강유를 수행해 답중 싸움에 임하였으나 전사하였다.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촉한을 위해 한 목숨 내 던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설 삼국지 연의가 아닌 실제 사서에 기록된 조운의 실제 삶이었어요. 단지 용기 있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용기가 있어야 할 때와 삼가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용맹뿐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또 이어나가던 재밌는 징기스칸 일대기 시리즈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격찬해주고 계신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